안녕하세요. 황금언니입니다. 오늘은 대출 규제 관련된 기사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최근 들어서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가계대출 증가세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규제들을 많이 마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고요. 가계대출 범위 안에 전세대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니까 전세대출에 관련된 이슈들도 좀 많습니다. 오늘 다룰 기사는 기사의 제목은 전세대출 분할 상환 유도라는 기사입니다. 일단 은행원으로서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제 사견이지만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왜냐면 전세대출은 전세 계약과 맞물려서 움직이는 게 있는데 이 전세 계약 관행이 움직이지 않은 채 전세 대출만 움직이는 건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관행과 동떨어져서 의무적으로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거는, 그러니까 전세 대출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거는 시행이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나올 법한 방안을 제 은행원 입장에서 이 정도는 그래도 조금 시행할 법하다라는 선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다룰 영상은 총 4가지 목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사를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런 제도가 이제 시행되고자 아니면 정부가 의도하는 배경이 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월세와 비교해서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만약에 이걸 의무적으로 시행을 한다면 어떤 안이 조금 합리적으로까지 이제 은행원 기준으로 이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해 라는 선에서 안을 한번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전세 보증금 있는데 우선 나눠 갚으라니 대출 분할 상황 정책 헛구 978. 저도 이 헛구라는 단어에 조금 동감하거든요. 왜 그런지 조금 차차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은 금과 및 전세 신용대출 분할 상환 유도, 만기 짧아 분할 상환 시 갚을 원금 크게 증가, 금리 인하 한도 확대 계획은 아직 원론 수준, 이렇게 기사의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정책 당국이 가계부채 제어를 위해서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원금도 주담대처럼 대출 기간 동안 나눠 갚는 분할 상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유도라고 해서 의무적으로는 아니고 유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작 금융권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네. 저도 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다시. 예, 이 기사를 보고 정말 놀랬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을까. 신용대출은 가능한데, 전세대출은 좀 불가능하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금융권은 난색을 표한다는 말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비교적 단기간에 빌리는 전세, 신용대출 차지액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분할 상환을 선택하라고 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네, 권하기 어려워요, 사실.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억, 2억 대출 한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분들, 의사분들, 변호사들 제가 진행을 봤는데 이런 분들 많이 나와도 1억 5천까지 저는 취급해봤어요. 일단 제 경험이 다는 아니지만 일단 신용대출은 1억 이상 이렇게 창구에서 취급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런데 전세는 좀 다르죠. 전세는 이제 못해도 뭐 1억 뭐 2억 사이에서 많이 취급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원리금 분할로 유도를 한다는 게 이게 사실 정착하기 쉽지 않다는 거에 저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고객님들 가끔씩 오셔가지고 이거를 전세 대출 상담하다가 원금을 이거를 같이 갚아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갚으실 필요 없습니다. 한 달에 부담하시는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이자만 내시다가 나중에 집주인에게 원금을 받으실 때 그때 원금을 갚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상담을 하거든요. 번째, 이런 제도를 계속 제한하고 있는 정부의 어떤 배경을 좀, 정부의 의도, 배경 등을 좀 살펴볼게요.
이제 첫 번째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는 방식은 담보대출은 이미 진작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담보대출 보면은 거치기간을 두는 상품은 없어진 지 오래거든요. 거의 다 이제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을 같이 갚아가는 상품으로 가계대출이 이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용대출과 전세대출은 그렇지 않죠. 이제 원리금을 같이 갚아가는 것보다는 이제 원금은 나중에 갖고 이자만 내는 구조로 대출이 취급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금을 조금씩 갚아가는 대출이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동감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신용대출은 괜찮다는 아니지만 아무튼 신용대출은 대출액의 규모가 좀 달라요. 신용대출이 1억 이상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의사나 전문직 이러신 분들도 1억 이상 대출이 나가는 경우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하고요. 보통의 신용대출들은 몇 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죠. 그런데 전세대출은 좀 달라요. 전세대출은 기본적으로 1억 이상 넘어가고 1억에서 2억 범위 내에서 많이 취급이 되고 있거든요. 전세대출의 대출 규모는 큰 편인데 이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원금은 만기 때 갖고 대출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갚아가는 방식으로 거의 100%로 참고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원금을 갚겠다고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당연한 게요. 왜 이렇게 진행이 되냐면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니까 이 전세금 돌려받은 거에서 대출 원금을 갚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원금을 갚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전세대출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경으로는 갭 투자로 인한 집가 상승을 막고자 전세대출을 점점 어렵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있다는 전세 제도로 집주인들이 솔직히 많은 레버리지로 집을 살 수가 있죠. 세입자는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낸다고 가정을 해보면 결국 집주인은 이 레버리지의 대부분이 은행 대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차주가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일 뿐이지 아무튼 그 원천적인 금액은 은행 대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진작부터 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모두를 규제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걸 정부가 바보가 아니니 다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작년에 코로나 이런 것들로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카드를 꺼내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로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정부는 슬슬 전세대출에 관련돼서도 규제 카드를 꺼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월세 내는 것과 비교해서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를 조금 인지시켜 드릴게요. 근데 이걸 또 월세랑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내가 전세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아니면 내가 월세로 가도 되잖아요. 세입자는 사실 옵션이 하나 더 있잖아요. 월세로 가는 거. 그 집주인도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월세랑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가정은 5억짜리 집이 있고요. 전세 대출을 받는 것과 월세를 내는 것의 부담을 계산을 할 건데요. 여기서 가정은 전세 대출은 최대 2억 원까지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왜냐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최대 대출 가능한 금액이 2억 2,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좀 어려우니까 뒤에 끝자리를 떼고 2억까지 전세 대출이 됐다. 그래서 최대로 전세 대출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월세가 계산되는 개념부터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월세는 이제 전세금을 집주인이 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받는 것만큼 그거에 급부에 해당되는 것만큼 세입자가 월세를 내는 거죠. 그래서 전세금 곱하기 예금 이자 해서 그것을 12로 나누면 월세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예금 이자 부분에 전월세 전환율이란 것이 적용이 되는데 이 전월세 전환율이 동네들마다 다 틀렸어요. 동네마다 뭐 4%, 뭐 5%인 데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걸 보다 못한 정부가 안 돼. 이거를 법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월세 전환율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이걸 2.5%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월세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5억이고 그다음에 전월세 전환율이 2.5% 이게 정부에서 정한 거라서 고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5를 곱하고 그거를 12로 나누게 되면 한 달 부담할 금액은 100만 원 하고 4만 1,000원 정도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이번에는 전세 대출의 원리금을 좀 살펴볼 건데요. 앞전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로 이제 전세 대출이 취급이 됐을 때는 최대 2억 2,2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고 했고 좀 계산이 편하고자 해서 2억으로 계산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억을 가지고 이제 대출 기간은 24개월, 그래서 2년이죠. 대출 계약이 보통 2년씩 일어나니까 해서 이자를 계산하기는 좀 힘들어서 원금으로만 그냥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해요. 2억 나누기 24를 하면은 그러면 833만 원 정도가 이제 원금 부담액이 됩니다. 정말 크죠? 좀 큰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대출 기간이 2년이라서 이런 거예요. 이거가 문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담보대출 같은 거 주택담보대출을 시각하면 대출 기간이 막 30년, 뭐 25년, 30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원리금 뭐 분할 상환으로 이제 진행을 해도 한 달에 부담하시는 금액이 이렇게 800만 원까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세 대출은 계약 기간이 2년이니까 그거에 일치시켜가지고 대출 기간이 산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24를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부담 없는 금액으로 좀 떨어지려면 대출의 만기를 막 5년, 10년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되지 않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좀 문제가 좀 많이 생겨요. 어떤 거냐면 그렇게 대출 기간은 5년, 10년인데 그 사이에 전세 계약은 만기가 되겠죠? 만기가 돼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집에 이사를 가시게 되고 뭐 다시 전세 계약을 맺으실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집에 사는데 이게 증액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보통은 다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전세 계약은 계속 변동이 되는데 이 대출 기간이 5년, 10년이 되다 보면 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다 갚고 다시 신규 대출을 취급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진행은 할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은행원은 제가 만약에 이걸 취급한다 하면 좀 설명드리기도 애매하고 뭐가 깔끔하지 않아서 물론 이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트레이닝을 은행원은 이제 시켜 가지고 이제 고객을 설득은 하게 되겠지만 과연 이제 고객이 이거를 설득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설득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전세 계약은 2년인데 대출 만기를 5년, 10년으로 가져가게 되면 뭔가 좀 많이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어쩔 수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되면 조금 뭐가 잘 안 돌아갈 것 같거든요. 아무튼 월세와 금액을 비교해봐도 이게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죠. 이제 월세 개념 자체가 원금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자, 그러니까 은행에서 받는 예금 이자만 낸다는 개념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대출의 원리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제도적 보완 없이 시행한다면 정부는 너무한 거죠. 아, 나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뭐 전세 사시는 분들은 사실 월세로 가실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전세 사는 사람들을 월세로 떠밀는 꼴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가 좋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의무적으로 시행을 강력하게 추진은 정부에서는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세대출 원금분할 상환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의견을 내자면 아니면 이제 예상을 해보자면 원금을 전체를 갚는 방향으로는 진행되지 않을 것 같고 일부만 갚아도 이게 원리금을 갚는 거라고 인정을 해주는 방향으로는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5억 전세에 2억 전세 대출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세 대출의 원금을 5%만 뭐 2년 동안 갚는다 아니면 10%만 이제 원금을 갚아가는 걸로 원리금을 계산하라 뭐 이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원금 전부가 아니라 원금의 일부라도 갚도록 유도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말하고 있지만 완벽한 원금 분할 상환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는 정말 많은 반대에 부딪힐 것 같아서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아무튼 차선책으로 제시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원금의 일부만 갚아가는 거를 이제 시행을 하겠다,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비를 하셔서 이제 여유 자금은 조금씩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기사를 보고 이제 정부의 어떤 스탠스, 그러니까 정책의 스탠스는 조금 이해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나 이걸 보고 너무 불안하다 이러시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실행하는 거는 좀 불가능해 보이고, 시행을 한다고 해도 조금 보수적으로 천천히 진행을 하지 이렇게까지 진행을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너무 불안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